자, 이번 시간 이제 물권법 중에서 첫 번째 주제, 물권의 종류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종류는 지금 이제 7년 동안 한 문제 구성이 됐던 주제, 소위 이제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일단 논의의 전반적인 틀을 보게 되면 우리 민법상 권리라고 하는 거, 물권하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우리 앞 시간에 논의했던 것 중에서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종류로는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게 점유권이라든가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권리, 이걸 우리가 물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등기가 없어도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권리를 가리켜서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권 중에서 점유권은 좀 이따 보시겠고요. 소유권이라고 해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나중에 소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인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백날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총칙 얘기할 때 소위 물권의 취득 방법 중에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먼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그 토지 위에 올라가서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지상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건물이라든가 공작물, 수목 등을 그 토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상권도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물권이다 보니까 설령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여전히 그 사용 수익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에 대해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용어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토지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요역지하고요, 승역지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보통 이제 통행지역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낼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 30회 때 문제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토지를 나눠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유상이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공통적인 지상권, 지역권 둘 다 토지에 관한 권리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위에 올라가서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통행지역권을 예시로 삼게 되는 지역권이라는 것은 그 토지 위에 올라가서 뭘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고, 통행이나 용수 등을 위해서 일정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어 기억하셔야 돼. 도움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그리고 이것도 물권이다 보니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요역지 소유자가 이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지역권도 물권의 일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은요,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권리다. 그래서 토지 전세권도 있고요, 건물 전세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체에서 차이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전세권은 자 단순하게 지상권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도 나중에 전세금에 반환이 없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하고 주로 임대차가 많이 비교가 돼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전세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임대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임대차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되는 것은 전세권은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소위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권리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이 사람은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얘는 등기를 안 해도 성립하는 권리 그래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다만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게 됐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에서 자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임차권은 특정인 자기와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 물론 나중에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만 옮기더라도 바뀐 집주인한테 소위 대항력이라고 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성립한다. 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 전세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자 임대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개념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해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돈 갚지 않을 걸 대비해서 미리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 뭘 할 수 있냐면은 바로 경매 청구에서 팔아서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고팔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등기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권리.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유치권하고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텐데 먼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따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 받아내기 위해서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 이 채무자가 그 돈을 주기 전까지 그 소유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 갚을 때까지 물건 못 줘라고 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 좀 독특한 형태의 권리 있죠. 바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주로 이제 도둑놈이 이런 예를 많이 들죠. 뒤에서 따로 이 유치권 공부할 텐, 점유권 공부할 텐데 갑소유의 X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을에게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 그러면 을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특수한 형태의 권리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안 하면은 칼부림 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찾아오려고 할 테고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기니까 우리 민법 체계 하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물건을 을이 X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갑이 물건 돌려달라고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이 물건을 그냥 들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갑의 행위는 자기 물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법적으로 을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갑에게 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점유권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판사는 일단 갑한테 뭘 해야 돼? 을의 점유권을 침해했으니까 당신은 일단 물건을 돌려줘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반환해달라라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 그 물건을 찾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바로 자기 마음대로 이 물건을 들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본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정당한 권원이 설령 없다라고 할지라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나중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토지 위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직접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자,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은행 직원이 와서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정리하면 본권 중에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지역권이라는 개념하고요.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유치권은 애초에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이게 이제 한 3, 4일 동안 서너 시간 3, 4일 걸쳐서 공부해야 될 물권 전반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가등기 담보권하고요. 양도 담보권. 자,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따로 공부할 주제이고요. 얘는 마치 저당권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걸 대비해서 뭘 주장하자?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부동산을 법정을 통해서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를 이름하여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래서 다시 요거부터 갑소유의 X부동산에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면 이 X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을 명의의 저당권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물건에서 저당권 실행해서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담보물권의 전혀. 자, 근데 양도담보는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양도담보부터 먼저 볼 텐데요. 을이 만약에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양도라고 하는 것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자,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은 너가 소유권을 가져라라는 취지의 취지가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당권은 뭐 있었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됐던 개념이고, 자, 양도담보권은 아예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왜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표시를 할 때 이게 진짜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의 취지다라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이거 생각할 때 이렇게 가야 돼.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소유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변제기에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청산금 자기가 받을 돈하고 부동산의 가액의 차익을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 자체를 먹어버리는 제도가 뭐가 된다? 이게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 다시 갑시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양도담보권은 자신이 받을 돈하고요, 이 부동산의 가액의 차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갑에게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등기 담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담보가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 여기도 형식적으로 소위 이제 을 명의의 가등기, 소위 이제 담보가등기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뭘 하는 거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경매 청구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요것도 하나 선택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도담보처럼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뺀 금액, 요걸 나중에 청산금이라고 부르는데,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방법, 요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 담보가등기에서, 다시 가볼까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제3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 이에 비해서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 일부를 지급하고 아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또는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가 지금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이 사람에게 있고, 혹은 둘 중에 하나 청산금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다등기 담보권 또는 담보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담보가등기라든가 양도담보권은 저당권의 특수한 형태고, 소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주제예요. 자, 이건 이제 여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으로 가셔야 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건을 우리가 소유권이라 부르고, 그 중에서 주로 사용수익 권능을 지배하는 권리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전세권은 이렇게 사용수익을 지배하는 것 외에 모두 가능하다. 지금 이제 나중에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위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좀 특수한 형태가 다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사실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많이 안 나오니까 요건 따로 매년 한 문제 구성. 보통 이제 5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가등기 담보권이 한 4번 나오고 양도 담보권이 1번. 그래서 29회 때 양도 담보권 나왔고요. 30회 때는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해서 요건 특별법을 통해서 따로 공부하시게 될 주제. 저당권 공부한 다음에 논의할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요거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라든가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습상 물권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2개 외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한 번 구성됐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출발점부터 가십시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내 토지에 와서 건물을 짓는다.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예요.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제3자가 와서 자신의 지상권 행사를 방해하게 되면 꺼져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누가 됐든 간에. 자, 그런데 이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민법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따로 규정돼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권리를 관습상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과 분묘기지권, 이거만 외우시는 거야. 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요 2개만 어떻다 물권이다. 그럼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배타적 권리다라고 하면 이게 물권이다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배타적 권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 앞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2개만 들어가면 옳은 표현. 나머지는 다 틀린 표현 되게 됩니다. 해서 개념 하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챕터에서 따로 이 공부를 하게 될 주제인데요.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런 식입니다. 자, 어떤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 위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토지만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하거나 건물만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만약에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이때 갑은 Y 건물의 소유자고 을은 X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위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해서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이런 경우만 있을 수도 있겠죠. 갑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이 있었는데 둘 다 갑 소유였습니다. 근데 Y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토지 소유권의 근거에서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이제 조선시대부터 토지 건물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토지나 건물만 팔았을 때 따로 건물을 철거하기로는 특약이 없다라면 이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관습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상권이라고 해서 법에서 그냥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된다. 법에는 민법이라든가 개별 특별법에는 따로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거부터 쭉 그래왔으니까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그럼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개념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철거 특약.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는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고요. 자,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 문제가 30회 때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민법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형태의 권리입니다. 자, 타인의 토지에다가 산소,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제사를 지내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토지에다가 산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보실까요?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물권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성립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또는 기존 소유자가 됐든 새로운 소유자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봉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묘기지권의 의미하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의미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거 물권이에요. 물권이라는 얘기는 뭐야?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뭐다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요즘에 제주도에서 한번 사고 터졌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상당히 이제 잔혹했던 그런 사건이 됐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제주도에서 자, 지금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 마당에 산소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 전후였어요. 이 성묘객이 이 마당에 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인사를 하러 가는데, 문제는 이 마당 안에 산소가 있는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의 소유자가 이 산소 위에다가 나무, 건축 자재를 쌓아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성묘를 온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주택 소유자한테 한마디 한 거지. 아니, 산소에다 이렇게 나무를 쌓아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고, 또 이제 좋은 말이 서로 안 갔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전기톱을 들고 와서 인대를 끊어버렸던 사건이에요. 집주인이 열받아가지고, 하여튼 젊은 사람이었어. 40대 초반이 성묘객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한 60대 초반이 거기 주택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다퉜겠지. 근데 제일 이제 방송에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은 이 전기톱으로 허벅지가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8살짜리인가 그 아이는 딸내미는, 성묘객의 딸내미는 혼절을 해버리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인대가 끊어지고 등등등.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 댓글 보면 난리들입니다. 야, 어떻게 남의 마당에다 산소를 설치를 했냐. 저 새끼 웃긴 새끼네. 등등등. 아니야. 이 사안은 분묘기지권의 문제예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20년간 산소를 설치해서 제사를 쭉 지내왔어. 근데 그 와중에 주택이 지어졌겠지. 아니, 산소 먼저 설치해놨는데 거기다 주택을 짓지는 않았을 테고, 주택이 있는 상태에다가 산소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테고, 먼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됐어. 옛날엔 산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개발이 되면서 거기다가 조금씩 확장돼 가면서 그 산소를 포함을 해서 그걸 마당도 삼고 그 앞에다가 주택을 지어놨겠지. 그리고 산소가 오래됐으니까 특별히 티도 안 나겠지. 사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했던 사안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묘기지권은 뭐가 된다? 물권이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 주택의 소유자 딴 사람한테 샀을 거야. 애초부터 산소가 있었으면 서로 용인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을 샀는데, 싸게 샀겠지. 싸게 샀는데 와보니까 봉분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거기다가 건축 자재를 쌓아놨는데, 이걸 갖고 젊은 새끼가 와서 자기도 시비를 걸어, 명절이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기톱을 꺼낼 수밖에 없지. 아니, 스토리가 그렇다고.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분묘기지권의 문제예요. 분묘기지권이 이미 성립을 해버렸으면 중간에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도 다 이 분묘기지권자에게 꺼지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관습상 물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 좀 어긋났는데 두 가지만 있어요. 우리 판례에서 법에는 따로 얘기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먼저 산소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토지의 소유자랄지라도 산소 함부로 제거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해서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계속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2001년 1월 13일 이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의 2001년입니다. 2001년 1월 달에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내 땅에다 산소를 설치해도 이론상 최대 61년까지만 산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라 할지라도 산소를 설치를 하잖아요. 61년, 이론상 최대치가 61년이야. 61년이 지나게 되면 다 무조건 산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화장을 하거나 납부를 하게 돼 있어, 법상. 근데 남의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 20년만 만약에 별일 없이 견뎌내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해버려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어떻게 돼?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끊임없이 산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해요. 그럼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 내 땅에 산소 설치하면 61년이고 남의 땅에 설치하면 수백 년이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2001년도 법 시행되고 나서부터
그때 이후로 산소를 설치하면 더 이상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게 올해 지금 공인중개사법 영역이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사냐면 95년도에 산소를 설치했다. 그러면 95년도 설치했으면 2015년이죠? 20년의 의미가 2015년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중간에 2001년도 껴 있었잖아요. 만약에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산소를 설치했다. 그럼 더 이상 20년이 아니라 40년이 지나더라도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1년도 전에 산소를 설치했었다. 그리고 20년이 경과되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이라는 걸 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30회 때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나왔던 게 95년도에 산소가 설치가 됐다. 그리고 2019년이잖아요. 2019년 기준에서 분묘기지권 더 이상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2001년도 전에 산소가 설치가 돼 있었으면 20년 경과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립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민법에서 2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30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공인중개사법하고요, 민법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여기 좀 길어졌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민법상 물권, 특별법상 물권에 대응해서 관습상 물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요, 분묘기지권 해서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면 두 개만 들어가야 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만 어떻다 관습상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다툼이 있었어요. 자, 나머지가 관습상 물권이냐 아니냐 그래서 다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온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자,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지. 자, 어떤 동네에 온천이 발견되게 된다. 누가 삽질하다가 온천이 탁 터진 거야. 그러면 옆 사람들은 온천을 개발하면 돼, 안 돼? 지하수로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온천의 기준점이 몇 도인 줄 아세요? 이거 골 때립니다. 판례 보면은, 우리 법을 보면 온천의 기준점이 20도예요. 20도를 온천으로 정의한다고요. 수온이 20도면 온천으로 쳐준다고. 따뜻한 거 말고 미지근하면 온천이야.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다 치고. 자, 지금 누가 땅을 파다가 온천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옆 사람들은 온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만약에 물권이면은 옆 사람 온천권 침해하는 거니까 옆 사람 온천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온천을 먼저 발견했어. 그래서 여관 숙박시설을 만들고 쉴 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또 같이 땅을 삽질을 하기 시작하는 밤에 그래서 나도 온천을 발견했네 이렇게 나온다고. 연결돼 있겠지 다. 그러면 이게 물권이라고 전제하면은 옆 사람 온천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북극, 하와이, 뭐 등등등 온천 나오는 지역 딱 한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수십 명이 다 하잖아.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조선시대부터 한 번 온천 먼저 선방을 쳐서 온천을 확보를 하면 옆 사람들은 삽질 안 하는 게 예의다. 이 불문의 관습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사실은. 온천 개발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개발하면 수백 명이 다 온 동네가 다 온천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건 없다.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물권이면 옆에서 개발 못하는 겁니다.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통행권. 이것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요. 자, 제주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주도가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아무 근거 없이 아주 오랫동안 이 갑의 토지를 나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이 뭐니 이런 걸 안 따졌다고. 누가 지나가든 말든 내 땅을 크게 시비를 걸지 않았었다고. 그런데 제주도가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산 거야, 갑한테.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것들은 웃겨. 내 땅을 계속 밟고 지나고 지랄이야? 새로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출입 금지, 팻말을 딱 하고 여기는 사유지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안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은 뭐라고 그래? 뭔 소리야? 100년간 그 땅을 계속 밟고 지나왔는데 갑자기 못 다니게 하는 건 이거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 조선시대부터 사도 통행권이라고 해서 한 번 도로 되면 다 계속 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안이에요. 그럼 이제 따져봐야 돼. 조선시대부터 남의 도로,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도로가 되면 무조건 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다니지 마라. 이게 이제 제주도 개발되면서 난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 전까지 지역사회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서로 이웃하고 있는 사람끼리 뭐 나다닐 수도 있지. 그걸 까칠하게 뭐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 모르고 땅 집원 보고 샀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내 땅을 밟고 다니네. 그렇다고 그건 못 보겠다라고 해서 사도통행권, 소위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라고요. 이 관악산 같은 경우도 사유지가 되게 많습니다. 사유지인데 사람들이 공원으로 계속 거기를 이용을 해왔던 거야. 수십 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 땅에 이것들이 자꾸 기어들어와 해서 팻말을 딱 세우고 여기는 사유지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수십 년간 산책을 해왔던 그 사람이 뭔 소리냐, 이건 조선시대부터 설령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원처럼 자유롭게 이용했던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이용할 권리가 있다, 물권이다 라고 주장했던 산에서 법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 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땅 밟은 케이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자, 우리 뒤에서 누차 강조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 앞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매수인입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등기가 넘어가야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 토지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민법 체계상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상 이거 내 거란 말이야. 값도 인정해. 나중에 점유 취득 시의 문제와 연계가 되는데 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과거에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도 사실상 소유권처럼 일정한 권리를 전통적으로 행사해 왔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 등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법원에 가서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그걸 인정 안 해. 그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등기 제도 자체가 1930년대 돼야 만들어져요.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를 정리를 하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때 등기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거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조선시대부터 등기 없어도 소유권처럼 넉넉하게 권리를 행사해 왔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 제도 자체가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 관습상 물권, 페이타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관습상 법정 지상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분묘 기지권이란 두 가지만 다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쭉 길게 논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라는 주제를 간단히 볼 텐데 이것도 거의 이제 출제가 안 되고요. 뒤에 부합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자, 부합의 개념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부동산하고요. 부동산하고 자, 또 다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하고 동산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누가 그 부동산, 자, 그것의 소유자냐 해서 자, 이렇게 가볼까요? 토지라고 하는데, 자, 토지라고 하는데, 자, 어디에, 자, 농작물이 20이 재배가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농작물이나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속하는 것이냐?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 것이다 라는 개념이 소위 부합에 관한 개념인데 이건 따로 공부할 주제고요. 여기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 봅시다. 자, 토지 전부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인정되고 저당권도 인정되고 지상권도 인정되고 뭐 등등등 토지 전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토지 일부,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소위 용익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듣고 읽으면 버리는 거야. 시험에 직접 안 나오니까. 자, 토지가 이만큼이 있어. 갑소유의 X 토지입니다. 을이 이만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을은 이만큼,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도 당연히 다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슈가 될 게 지역권이 쟁점이 되는데 가볼까요? 자,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전부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어떻다 인정이 되게 된다. 이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승역지의 일부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예요. 다시 갑시다. 이게 지역권 공부하실 때 제일 힘든 게 용어에 관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통행지역권이라고 해서 일부에 대해서 다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다시 전세권,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2차 과목 등기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약속한다, 의세 합치가 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될 때 그게 소위 지적도라고 해서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전부가 아니라 토지 일부일 때는 지적도라는 도면을 첨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특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100평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평에 대해서 100평 중에 한 필지가 100평입니다. 그 중에 10평만 저당권을 설정한다. 10평만 사고 판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샀는지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하잖아요. 경매 청구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평 중에 10평 해버리면 어디를 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토지 일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필지 분할, 토지를 분할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는 가능한데 요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시험 지문에 지금 5년 동안 2번 나왔던 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자, 가십시다. 자, 토지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자, 다시 이렇게 가볼까요? 그림을 다시 가볼까요? 한 필지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이만큼을 을한테 토지 분할을 해서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60평, 얘가 40평이 됐다 하십시다. 그럼 이제 건물 지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60평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토지 분할을 할 때 청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성의 없이 하던 바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건물을 짓냐면 요렇게 건물을 지어버립니다. 자기 땅은 이 부분까지인데 좀 넘어서 경계를 넘어 담장을 설치 안 하니까 경계를 넘어서까지 일부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주제가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분묘기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이 지금 삐져나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착각을 한 거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20년 지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 이 토지 소유자 을은 원래 갑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 100평 중에 2평을 산다거나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건물을 지음으로써 마치 지 것처럼 알고 쭉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됐던 사례. 시효취득은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자, 건물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물. 자,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은 뭘 대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권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지역권이나 지상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지적도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전세권,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는 이걸 건물 도면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전세권은 가능하고요. 구분 소유권은 아파트 케이스였죠. 하나의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할지라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소유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자, 지금 건물 하나가 있는데 단독 건물입니다. 자, 그 중에서 방 하나만,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방 하나만 판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방 하나만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파트예요. 나중에 등기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까다롭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요 얘기나 좀 볼까요? 부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자,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정의를 보게 되면 토지와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법에서 정의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토지가 뭐가 된다? 부동산. 건물도 뭐가 된다? 부동산.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해서 그게 수목,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농작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바로 부동산의 일종입니다. 자, 토지 위에 나무가 있다고요. 그럼 부동산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토지도 있고 뭐도 있어? 나무도 있는 상태. 다만 토지 위에 나무를 베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동산, 토지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잘라낸 부분은 동산이 되게 됩니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목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농작물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그것도 뭐가 된다?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일종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전제에서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미분리 과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가십시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는 아마 똑같이 있을 거예요. 자, 여름철 되게 되면요. 자, 수박을 재배를 했다고 쳤을 때 중간 도매상이 밭대기라고 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수박을 다 사버립니다. 퉁쳐서 이거 얼마다라고 해서 산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명인 방법을 갖춘다는 게 뭐냐면은 플랜카드를 걸어두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 원래 보십시다. 토지가 있고 여기 농작물이나 과일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농작물이나 과일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 것으로 봐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어떤 토지에 소유하고 있는데 수박이 자라고 있다. 그럼 수박도 누가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이게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수박을 팔아버렸습니다. 미분리 과실이 되겠죠. 또는 대파를 통째로 밭대기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 사람이 뭘 한다고요? 플랜카드를 딱 붙여놓습니다. 이 토지에 있는 수박이나 대파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아무개 거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다 토지와 별개 문제로 그것만 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밭대기에서 자 수박을 대파를 다 샀던 사람이 또 뭘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 수확하기 전에 통째로 또 얻어다 팔아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요. 자, 무 권리자가 경작한 농작물 중에서 수확기에 이르는 경우 이건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해서 농작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요게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문제가 되냐면 신도시 개발한 지역들에서 지금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일부 토지에는 건물 등을 지어 올리는 경우 있고 일부 토지는 개발이 안 된 경우 있어요. 도시 외곽 지역 가다 보면 식당 이렇게 예쁘게 세팅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구획 정리만 되어 있고 개발 안 된 땅들 있잖아요. 그런 안 된 땅을 보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뭘 하냐면 농작물 같은 걸 재배를 해버려요.
농작물 재배하면 어떻다고요? 자, 다시 갑시다.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을이 여기다가 농작물을, 배추를 재배합니다. 그러면 이 농작물을 누구 거야 된다? 당연히 소유자 겁니다. 토지 소유자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십시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산삼씨가 날라와서 산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삼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라고.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거라고요? 따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갑 소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토지 소유자라고 하십시다. 자, 택지 개발지구 내가 땅을 좀 사놨어. 그래서 아직은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내 땅에다가 농작물을 이빠이 재배해놨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 다 자랄 때까지. 다 자랄 때 가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오늘은 민법 중 부합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토지 소유권에 나머지 부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소유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 그러면 자, 우리가 법 감정상 좀 이상하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양아치잖아. 농작물 다 뒤지게 이렇게 키우고 멋있게 해놓은, 이제 수확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서 민법상 부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짜증난다고,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판례에서는 원래, 자, 정당한 원 없이 농작물 재배하면 어떻다? 토지 소유권의 것은 부합되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것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경작자가 어떻다?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때 법률 관계를 보면 이런 겁니다. 갑소유 토지에다가 지금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배추를 불법적으로 배추를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 배추를 재배했으면 배추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럼 뭔가 문제가 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배추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을에게 있게 될 것이고, 대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내 토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이용한 부분에서 치료를 지급해라, 치료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해라 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을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해야 된다. 이런 법률 관계인데, 다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장 쓰는 게 50만 원. 근데 그걸 통해서 받게 될 수익이 한 5만 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다시, 자, 수확기 전이다 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농작물의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당연히 경작자 소유가 되게 된다. 대신 법리적으로 따지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경작한 사람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일정한 이익을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지금 안 하죠. 이제 우리 이제 혹시 도시 외곽 지역에 그 야산 같은데 산책 같은 거 가시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무슨 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 지역은 경작이 금지된 지역으로서 경작자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릴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는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 배추를 심었다 하십시다. 수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배추의 소유권 누구한테? 경작한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다만 관련 법상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국공유지를 함부로 쓰게 되면은 뭘 해야 돼요? 자, 변상금이라고 해서 세금처럼 돈을 뜯어갈 수는 있어요. 그 돈을 뺏기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배추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경작한 사람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변상금만 내면은 계속해서 다 경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누가 배추 심었나 찾아와가지고 변상금 물리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 왜? 일이거든. 오다가 또 맡기라서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거기 플랜카드 붙여봐봤자 그게 가소로운 거야. 그 이제 법을 안다라고 하면 생양아치가 되는 거죠. 니들이 뭐라고 씨부리든 간에 야 플랜카드 좀 크게 붙여라. 크게 붙여. 왜? 크게 붙여야지 잡다한 것들이 안 오지. 나만 경작할 수 있지.
아니, 법을 알면은 당당하게 경작을 한다고. 경작자 것이 되니까.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면 내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함부로 안 기어들어온다고. 법을 많이 알게 되면 얌체가 돼, 얌체가. 하여튼, 이런 얘기들 요거 있겠고요. 자, 나무 보겠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요것도 이거야. 토지 위에 나무가 존재합니다. 근데 당연히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만 사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배 내기 전에 그때 명인 방법 플랜카드를 걸게 되면은 이건 어떻다? 사고 팔 수가 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등기된 임목이라고 해서 이건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할 때 좀 필요한 개념인데, 자, 나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갑시다. 지금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뭐라 할 수 있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사고 팔 수가 있다. 건물도요. 건물도 부동산의 일부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 여기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개념이 뭐냐면 나무 있잖아요. 임목도 일정한 경우에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회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번 나왔던 개념인데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 토지, 건물만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되면 요걸 담보로 나중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임목을 담보로도 어떻다? 소유권 보존자 등기를 하게 할 수 있고 이걸 담보로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다. 굳이 이제 두 개의 차이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기 전에는 만약에 플랜카드를 걸게 되면 그건 이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서로 그 임목을 사고 팔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된 임목이 되면 여기다가는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요 정도까지 좀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 외에 특이한 개념. 자, 우리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 그 다음에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해서 우리가 보통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소리 가볼까요? 소유권을 담보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인 즉슨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 을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소유권을 팔아서 자신의 채권에 얻어다 보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한테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상권을 담보로도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돈 빌려놓고 병한테 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요, 이 지상권이라는 것을 경매법정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경매법정에서 누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낙찰을 받아서 지상권 이전 받는 방식으로 지상권 취득합니다. 만약에 이게 경매 물건으로 지상권, 소유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갑을 병 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이 정은 누구한테? 법원에다 일정한 돈을 낼 테고 그러면 정은 병은 소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소유권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을 담보로 내놓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전세권도 이걸 담보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돈을 빌릴 수 있고 여기다가 그 담보 가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기초적인 개념인데 나중에 끊임없이 나와요. 그럼 이제 바로 비교를 해볼게. 지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권을 담보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지역권은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지역권의 의미가 이런 식이었어요. 요역지, 도움을 받는 토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요역지 소유자가 이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역권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야야 너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지역권 하나 보내줄게 써라.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역권은 이 토지 소유권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중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다 해서 큰 쟁점은 안 되는데 하여튼 용익권 중에서의 다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지상권은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뭐라고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이걸 담보로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권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고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위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다 해서 여기까지. 자, 내용 길었는데 간단하게 맥락 좀 정리하시면 제일 기초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점유권은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권이라고 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을 가리켜서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몇 번 계속 이슈가 되는데요. 돈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비슷한 게 돈 갚지 않으면 아예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담보권, 한편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은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도 있는 권리. 자, 채권자가 선택하는 권리를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 시험에 직접 이슈가 됐던 거 관습상 물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주변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물권, 자, 우리 정착물 관련해서 농작물 과실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되는데,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한편, 자, 농작물의 경우, 이게 아무런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경작한 사람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게 판례 태도고요. 그 다음에 수목이라고 해서 자, 원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합니다. 토지 소유권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 나무만 팔아가지고 만약에 그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놓게 되면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떻다? 또 사고 파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한편 등기된 임목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의 임목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등기가 되면 그때는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것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물권법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보시고 30분 있다가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